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7회 스테비 과학기술 정책 포럼 사회를 맡은 김영환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글로벌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돌입하면서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국가 경쟁의 확보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중 양국 간의 갈등이 미치는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시에 또 기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대응 전략, 대중국 전략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오늘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427회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의 경쟁의 현황과 의미, 중국 과학기술 경쟁력의 동인과 혁신 역량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그리고 백서인 스테비 다자협력사업단 부연구위원께서 중국의 기술혁신 역량 및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패널 토론자가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배영자 교수님, 그리고 여시제 중국연구팀의 유진석 팀장님, 미래에셋 아시아 리서치본부의 이필상 본부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당초 저희 원의 조항희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해외 출장 중인 일정이 잡히셔서 저희가 따로 그 인사 말씀 없이 바로 발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이신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선임연구위원께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30분 정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5분 지연됐으니까 몇 분에 되죠? 네. 산업연구원의 장석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기술 패권 경쟁이 심각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 정치, 또 큰 담론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미국 전문가, 또 중국 전문가들이 필히 분석을 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주제 요청을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한번 이제 저희 입장은, 저는 산업연구원에서 주로 미래성장 동력, 신기술 기반한 신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진행했던 여러 가지, 특히 신산업, 신기술 산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그 상황을 잘못 설정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는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여기에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얻어내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기술 선택이나 기술 진행이나 과학기술 정책을 펼 때 어떤 점에 더 유의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 상황을 얻자 하는데 더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나 또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두 패권국이 어떻게 싸우냐, 누가 이기냐, 또 왜 싸우냐, 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은 시중에 나가시면 수십 건의 책들이 지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 지상에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학기술 혹은 신기술, 신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되고, 특히나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신사업으로 진출을 하거나 신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도입을 해서 신사업을 벌려 나갈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밑에 미래 신산업에 진출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만 해도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게 신산업은 그냥 꿈을 주는 산업이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거니까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산업을 잘 선정해서 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정말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건지 경쟁 우위를 갖는 건지 그 경쟁 우위의 원천이 뭔지 그 원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따져보지 않은 채로 무책임하게 이런 신산업이고 유망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던졌을 때 얼마나 많은 자원의 낭비와 또 기업들이 도산되고 또 많은 자원들이 생산적으로 써야 될 많은 자원들이 낭비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 미중 이 무역 분쟁과 기술 패권 과정에서 살펴보는 과정에서 아주 뚜렷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미래 신산업은 이런 미중 간의 패권 과정에서 나타나지는 새로운 지형, 새로운 산업 지형, 새로운 기술 지형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미중 무역 전쟁은 이미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고 2018년 3월부터인가요? 시작해서 하반기에 와서 직접 서로 치고받고 하는 관세 전쟁으로 일어났다가 12월 초에 두 정상이 만나서 약간 타협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고 있고 그 협상도 이제 5월 6월 정도 되면 어쩌면은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뭐 수십 건의 책이 나올 수도 있고 자료가 있을 것인데 이미 진행되는 것들은 이제 2017년에 그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대중국 무역 적자 해소하겠다는 부분을 공약으로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역 전쟁으로 번졌고 뭐 아시는 대로 서로 치고받는 과정 속에서 오른쪽의 표에서 보시게 되면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취할 수 있는 그 규모와 반대로 중국이 미국에 취할 수 있는 규모가 이미 반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뭐 결도는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기싸움 과정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또 뭐 거의 이 끝날 무렵쯤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금년 초부터 원래는 10%에서 25%씩 올리겠다 하는 거로 위협을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상당히 중국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러워졌고 상당한 많은 양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이제 정상이 12월 초에 추가 관세를 보류를 하고 주요 쟁점이었던 기술 이전 강요라든가 지적은 탈취 방안에 대해서 즉각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고 중국이 협상안 주요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었죠.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들은 주로 무역 수지 적자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쪽으로 중국이 양보하는 쪽으로 되었고요. 또 협상 가능하다 하는 부분도 미국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술 이용 강요라든가 뭐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수용 불가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중국 제조 2025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중국이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12월 중에 미 정상 무역 휴전 시 합의한 사항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그 제조 2025는 공식적으로 좀 빠져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이제 기술 이전 강요, 지적권 탈취 즉각 협상 이런 형태로 조금 전환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무역 협상이 이제 뭐 여러 차례 총 9차례고 지금 금년 들어서 수차례 지금 진행이 되고 지난 3월 말 4월 초 지금도 이제 거의 워싱턴에서 협상을 끝내고 돌아가서 각자가 지금 최종 협상안에 문구 수정을 하는데 거의 자꾸 하나씩 가지고 서로 한다고 해요. 하여튼 뭐 기술적인 내용들은 이런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국내 신기술 산업이나 또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때 뭐가 가장 핵심적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중국 제조 2025라는 그 국가 발전 전략인 거죠. 우리도 역시 오랫동안 산업화 과정 속에서 5차 산업계획이라는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산업 발전 전략을 뭐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다투어서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앞으로 대미 관계나 앞으로 우리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이런 산업 발전 계획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가도 좋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 25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당초 2015년에 이게 발표되고 최근까지 뭐 전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죠. 이번 무역 분쟁이 되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왜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미국의 여러 주장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25년하고 45년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서 특히 45년 정도 가면 미국을 초월해서 선두 국가가 되겠다, 혹은 패권 거의 1위 국가가 되겠다 하는 이런 목적이고, 중간에 25년까지는 10대 산업별로 여러 가지 부품 제조 장비에 대해서 국산화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뭐 지금 현재 뭐 16에서 25% 정도 되는 부품 국산화율을 40에서 뭐 많은 경우는 70%까지 올리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국산화를 항상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이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국산화하는 계획 그 자체가 아니라 저렇게 빨리 이 국산화를 시작할 때 그럼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R&D를 해서 확보한다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의 중국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기술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로부터 기술 이전을 강요하거나, 혹은 뭐 심하게는 이제 탈취라고 하고 뭐 도둑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해킹이나 여러 가지 방식이나 혹은 유학생을 통해서 뭐 교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국에 있는 선진 기술들을 가져가서 고도화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때 그 방식의 변화 없이 아마도 지금 부품 국산화율 같은 것들이 지금 20-30%에서 뭐 70% 올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는 것은 미국이 이미 선도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이 우위를 뺏길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뭐 초기에는 완전히 폐지를 해라, 뭐 폐기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 이 레토릭이 이렇게 나왔다가,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그건 각국의 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인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전략 자체를 뭐 폐기해라 마라 하는 것까지는 지나친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데, 이런 식의 논의가 되면서 이제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또 더 자세하게 우리 백서인 박사님께서 중국 제조를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10대 핵심 산업 부분 중에서 이 연도별로 부품 국산화 계획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국산화를 과정 이동 속에서 기술 획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견이 지금 다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서로 양국 간에서 너무 지금 정상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잘 이제 뭐 기술 지재권 문제라든지 기술 탈취 문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그럼 그걸로 끝이나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다른 이면으로 미국이 이제 구체적으로 중국 기술에 대한 제재, 또 선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제재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하웨이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고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벌써 중국이 거의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발전시킬 수 없을 만큼 정도의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뭐 기술 이전 부분 쪽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재를 하고 들어가는 그렇게 이제 내 전략을 바꿈으로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무역 전쟁이 실제로 본질은 결국은 기술 패권 경쟁이 되는구나. 근데 그 이면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 중국 제조 2025에서 목표로 삼는 10대 산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결국 미국 입장에서 제재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담론 수준에서 미국과 패권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패권국이고 패권은 도전국에 대한 서로 간의 싸움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쭉 팔로우하면서 굉장한 그 뭐랄까 다른 것을 보게 됐어요. 두 양국이 왜 저렇게 싸울까? 왜 저렇게 기술 패권 경쟁으로까지 불려질 정도로 하고 조금 무리할 정도로 아까 하웨이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하고 이럴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국가에서 양 정상이 다 국가의 성격을 기업가적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국제 정책을 하시는 분이나 큰 담론 수준에서는 뭐 사회주의와 여전히 뭐 민주주의와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이 기술에 대해서 자국 기업들이 기술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자꾸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겠습니까? 상대방을 제재한다는 것은 자국 기업이 그 기술 분야에서 우위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또 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국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계속 갖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선도하고 쉽게 하고 싶은 것이고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도록 하게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인텔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미 전 세계에서 상당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을 유지함으로 해서 그게 그 자체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선도적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의 우위만 아니라 전 세계적 시장에서의 30% 4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매출액이나 그 규모를 가지고 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R&D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R&D를 통해서 더 나은 제품,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자산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무역 진입 장벽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안정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이걸 서로가 경쟁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르게 되니까 이 무역 패권 경쟁이 됐든 뭐 이게 뭐 어떻게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건 이 기술 패권이든 상관없이 참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거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조금 약간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조금은 무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역 협상을 끝을 내면서도 협상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무역 전쟁을 더 전개를 하면서 더 다른 나라까지 외연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더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무역 국제 통상 환경을 변화시킬 것까지 보여지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유럽 연합이나 정보 협력체인 파이브 아이즈라는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보거나 시장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떤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이런 형국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무역 전쟁과 무역 협상 과정 속에서 좀 이게 주요 현안으로 좀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 추가적 무역 전쟁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는 뭐 제 이야기 아니고 이게 저기 옛날에 KF에 계셨던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건데요. 얼마 전에 정말 이게
결론을 봤을 때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 지나간 그동안의 환경 변화와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변화, 그다음에 앞으로의 상황을 정말 잘 정리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후 무역 질서는 이제 프리 트레이드로 전환이 됐고, 그동안의 글로벌리제이션을 통해서 이게 되게 확장되는 형태로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결국 이제 최근에 그 트럼프가 시작하고 있는 이런 무역 전쟁이 새로운 자유와 공정 무역 형태로 새로 자리를 잡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 과정에서 일부 전체 이 무역 환경이 좀 위축될 수도 있는, 축소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는 설명이 굉장히 와닿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 신기술이나 미래 첨단 기술의 상황을 우리는 어떤 상태로 기본 전제로 했냐면, 이 공정무역을 제외해놓은 왼쪽에 세계화 과정 속에서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시장을 확대했고, 국내 시장인 우리로서는 세계 시장이 커지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떤 첨단 기술이든지 간에 우리가 1등이 되거나 혹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진영이 나눠질 수 있고, 특히 오른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 무역 전쟁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기술에서 선택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 편에 설 것이냐 저 편에 설 것이냐 이런 식의 논의가 되면서는 시장이 좀 분할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조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양자주의나 다자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하고 영국이 사실 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신흥국 중국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서로 또 다른 진영이 형성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제가 머니투데이 키 플랫폼이라는 회의에 가서 이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특히 영국의 브렉시트하고 이 미중 무역 분쟁을 같이 묶어서 보는데, 제가 그동안에 못 듣던 얘기를 듣고 들어왔어요. 여기와 연결해 보게 되면 미국이 지금 트럼프는 오히려 영국의 브렉시트를 굉장히 옹호해 준다는 것이죠. 그걸 무슨 이야기하면 EU가 미국이 견디기 어려운 혹은 미국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5월 6월에 미국을 간대요. 그래서 거의 뭐 노딜이 좋다 수준에서라도 나와도 좋다 하는 정도로 옹호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영국과 미국이 한 진영이 돼서 결국은 신기술과 신산업 혹은 4차 산업 시대에 새로운 진영을 좀 만들어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가져 있는데, 거기서 이런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EU가 계속해서 이 혁신 측면에서 과거에 우리는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 그 다음에 EU 한 덩어리 선진국 진영으로 놓고 있었는데, 이 혁신 성과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EU 전체로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또 독일도 역시 또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IT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미국처럼 좋은 혁신적 기업군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형태의 혁신도 잘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EU 전체가 사실은 이 규제를 강화하고 서서히 안정적이고 뭐 이 삶의 질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복지를 강화하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혁신적인 측면에서 좀 뒤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EU 자체로도 EU 2030이라는 산업 전략을 만들면서 스스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하고 대비를 했을 때 상당히 뒤져 있다. 혁신 측면에서 뒤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M&A를 자꾸 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도 뒤처지지 않은 것이 뒤처지는 게 아니냐, 이런 자체 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맥락에 봤을 때 결국 앞으로의 경쟁은 결국 미국, 영국이라고 한다는 또 하나의 그 진영과 그 다음에 중국과 그 다음에 EU라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결국 만약에 영국이 빠져나가고 독일이 요즘 뭐 부진합니다만 독일이 전체 EU를 다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뭘 보냐 그러면 중국의 미래가 좀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 앞에 그 자유 기업의 그 진취력, 창의력이든가 혁신적인 환경을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든가 하려는 부분 쪽이 결국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지금 EU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길게 봤을 때 조금 부진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얻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새로운 환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거죠. 이 앞에 복잡하게 뭐 전개되는 부분 쪽은 통상을 전문하시는 분들이나 또 국제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잘 또 정리를 해놓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신기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왼쪽에 그동안의 많은 전략과 발굴의 기본 전제가 이 전후 자유 질서의 프리 트레이드가 글로벌리제이션을 통해서 확장되고 그 안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든 뭐 EU든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우리 시장이라는 맥락을 놓고 우리가 사실 전략을 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전개될 상황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굉장히 복잡하고 양자택일을 원하게 되고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요구하게 된다는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상황은 변했는데 기존의 방식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이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고 이 점에 있어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심지어는 최근에 잃어버린 30년을 분석하신 학자가 최종 내린 결론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게 된 것은 주변 환경은 빨리 변하는데 일본은 거기에 따라서 부합해서 빨리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20년을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거든요.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이런 변화된 환경을 어떻게 빨리 인식을 하고 그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전략, 적합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중 주요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의 현황으로 들어갈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백서인 박사님이 중국을 분석을 하면서 더 잘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두 개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뭐 많이 볼수록 모든 분야에서 다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내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신사업이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두 나라의 패권 경쟁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하는 부분으로 줄여봤을 때 마침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ITIF라는 데서 애킨슨이라는 소장님이 계속해서 이 차이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왔어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그 트럼프가 결국 미중 전쟁, 무역 전쟁을 벌이거나 기술 경쟁을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논리적인 뒷받침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며칠 전에 저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많은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또 키스디에서 ICT 신기술 선점을 위한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 다루고 있어서 어떤 기술에 어떤 수준에서 어떤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이 두 자료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대개 이 두 기술이 이 기술 분야에서 두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그 두 나라가 이런 촉발이 된 것은 이 고성능 컴퓨팅인데 이 고성능 컴퓨팅이 왜 주도권이나 선점이나에서 경쟁이 되냐 하는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기술 변화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의 기술 변화, 앞으로의 기술 변화는 신속하게 무엇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R&D를 하든 뭐 무엇을 하든지 과거에 한 6주 걸리던 일이 뭐 6일 만에 끝나든지 아니면 1년 걸리던 일을 뭐 이틀 만에 끝내든지 뭐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과거 같으면은 뭐 6개월이 걸리는 일을 6시간 만에 끝낸다든지 이런 것 특징 때문인데 거기에 핵심은 없어 컴퓨팅 기술이거든요. 컴퓨팅 속도거든요. 그런 면에서 초고성능 컴퓨터 부분 쪽에서는 이 사활이 걸린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양국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캐치를 해서 저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걸 보면 국내도 물론 그런 논의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또 우리가 뭐 패권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같은 수준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저 두 나라가 왜 저런 기술에 빨리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는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두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2000 몇 년이죠. 오바마 때 벌써 이미 한번 중국이 슈퍼컴퓨터 부분 쪽에서 미국을 앞섰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랬죠. 우리도 한때는 그랬지.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1등이었던 때가 있는데 이제는 중국한테 뺏겼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로 한번 탈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런데 다행히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컴퓨터의 숫자 면에서는 이제 중국이 월등하게 앞지르는 것인데 이거는 뭐 당연히 인구가 많고 거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개수는 많아지는 건데 결국 이제 퍼포먼스 면에서는 아직도 미국이 앞서 있다 이제 이런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부분 쪽입니다. 인공지능 부분 쪽에 저 왼쪽 기술은 제가 그 관련되는 테이프를 저기 그림을 넣으려고 했는데 아마 잘못 넣어가지고 반복이 됐는데 어쨌든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여기도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이 두 개가 양대국이 지금 아주 경쟁적이고 그 다음에 그 퀄리티 면에서는 아직도 중국은 좀 떨어진다 하는 부분인데 중국은 대신 데이터 면에서 다른 이렇게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소프트웨어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만회해 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인공지능의 기술 리더십하고 그 부분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어떤 환경하에서 시장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 관점에서 이 두 나라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술 자체에 앞섰다, 뒤섰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부분입니다. 이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가장 뒤처 있는 그리고 가장 지금 뼈아픈 쪽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입액이 원유 수입액의 2.8배가 되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는 사실 버텨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약점을 미국이 딱 잡고는 거기다가 이제 더 이상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코노미스트에서 영국에서 잘 분석을 해서 두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속도 면에서는 빨아오는 속도 면에서는 지금 미국이 위협을 느낄 만큼의 이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웨이 통신장부에 대한 기업에 대한 미국이 직접적인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드러났던 것이 지금 있는 현 상황은 좀 이렇게 약간만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퀄컴하고 특허 소송이 있어서 여기에 5G 칩 부분을 사실은 이제 이 퀄컴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분쟁이 있었는데 최근에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텔을 한번 보십시오. 인텔은 바로 이 수요처가 퀄컴으로 이동된다는 맥락에서 이 5G를 포기를 해요. 사업 포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업들한테 의사결정을 좀 맡겨놓으면 굉장히 결정적인 일들에 있어서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굉장한 많은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웨이가 원래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미국이 막고 있는 거니까 우리한테 이제 기회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주변 상황 부분 쪽을 과연 지금 미국이 혹은 이제 정부가 혹은 부처들이 빠르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사실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업들한테 이 부분을 맡겨놨을 때 그 정부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어떤 함의를 가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무역 투자 환경 하에서 기업이 미래 신기술 투자 활성화할 때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해라 마라 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이런 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부 미래 신기술 신산업 발굴의 전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네. 자료를 보시면 역대 정부들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을 정부 주도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뭐 정부 주도가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금 안이한 상황 속에 혹은 너무나 과거 같은 상황 속에서 시장이 확대되는 것만은 전제를 해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발굴해 왔구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제일 부족했던 부분 쪽은 이러한 이 신성장 동력 분야에 기업들이 진출하고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했었느냐. 저도 이런 발굴과 선정 과정에 수없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거의 고려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내용을 보시면 다음 세션에 듣게 되는 중국과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그 중복성이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더 드러나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저께만 해도 4월 22일 날 갑자기 정부 BH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 자동차는 수소차에 대해서 3대 중점 육성 산업이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전혀 기업들하고 교감이 얼마나 있었는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이 부분에 들어가서 어느 부분, 세부 분야 어디에 들어가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가 없이 진행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제가 참고문을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만은, 경쟁 우위 전략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이런 신산업 분야에 진입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다양한 상황을 전개해 놓고, 경쟁 우위의 원천이 생산 우위, 또 이 시장 우위, 그러니까 구매 우위, 그 다음에 규모의 우위, 그 다음에 이 규모의 우위와 시장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합쳐져 있는 가장 최고의 우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미국, 중국은 최고의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는 부분 쪽에 포커스를 두고 기술 전쟁도 진행이 되고 무역 전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존 미래 신기술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전략과 정책을 좀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저변적인 상황 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미래 통상 환경이 이미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세부적으로 기술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문제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양 G2 국가가 그동안에는 거의 없다고 하시피 했었는데, G2 국가가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 또 우리가 니치 마켓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그 기술 역량이라든지 또 현재 그 파워를 봤을 때 자칫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끝난 거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의 학자들에 하면, 특히 미국 내의 학자들에 하면, 모든 지금의 월마트라든지 지금의 인텔이라든지 지금의 시스코 같은 이런 큰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큰 기업을 큰 게 아니라 아주 로컬리 니치 마켓에서, 그렇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어떤 점에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갖느냐, 그걸 착안해서 그거를 움켜쥔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을 점점 넓혀 나가면서 규모의 경기에서 나오는 비교 우위도 갖게 되고, 또 기술도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니까 그 커진 능력으로 R&D 집중을 해서 또 추가적인 경쟁 우위 요소를 확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커왔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게 되면 그렇게 비관적인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 더 커진 미국 시장, 특히 가까이 있는 중국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니치 마켓이 있는지 우리가 들어가서 빠른 시간 안에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더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하는 것이 또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다음 세대에게 좋은 의미로 우리 국가나 또 우리 산업을 물려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중간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는 혹은 우리 그 지금 정책은 너무나 지금 기업이 빠져 있다. 기업이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것이에요. 이런 아까 3대 중점 산업 분야를 발표한다 할지라도 기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부분에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지, 무엇을 확보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뭐 더러는 우리가 이미 유리인 기업도 있어요.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모리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것이 1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의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입니다. 이미 다 상위에 있지만 그 1위에 있는 경쟁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국가 간에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불필요하거나 혹은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결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우선 마치겠습니다.